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최고 휴양지 하와이의 호텔에서 시끄러운 난동을 피우다가 쫓겨난 중국인들. 자신들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여론은 미국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지만 그날의 진실을 알게 되자 미국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중국인 손님들의 무례한 행동들이 알려지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중국인 관광객을 두둔하며 미국의 호텔 측을 비판했지만 경찰이 출동하기도 전에 경찰에게 맞았다는 주장들이 모두 CCTV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지자 미국에서 숙박업을 하는 사장님이 자신의 경험담을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날 미국 하와이의 게스트하우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잠깐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브루유스 듣기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마틸다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의 아름다운 해안도시 하와이에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아름다운 해변과 따뜻한 날씨로 유명한 관광지로 많은 여행객들이 찾는 장소입니다. 지금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며 다양한 손님들과 만나고 다른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지내는 것으로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지내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이 게스트하우스를 하게 된 것도 아주 오래전 한국과의 인연 때문이었습니다. 지금은 50이 다 돼가는 나이지만 한때 저는 해외를 마음대로 여행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었고 때문에 대학 시절 정말 다양한 나라들에 많이 다녀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중에 기억에 남는 것이 한국에서의 일이었는데요. 흔하디 흔한 유럽의 다른 국가들 말고 처음으로 아시아 여행을 떠났던 게 한국에서 특별히 기억에 더 남는 것도 있겠지만 서울의 종로의 게스트하우스에서 지내면서 그곳의 스텝으로 잠시 일을 했던 기억이 정말로 좋았거든요. 당시 제가 방문한 한국의 게스트하우스에서는 정말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지만 당시 한국의 게스트하우스 사장님이 남미 쪽 손님들이 대거 방문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미국어를 잘 못한다면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스텝으로 일하며 숙식도 해결하고 그러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을 해주셨고 저는 이런 것도 여행의 묘미가 아니겠나며 그 제안을 수락했었죠. 그리고 한국에서 체류 일정을 더 늘려가면서 2주 정도 게스트하우스의 스텝으로 일해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힘들다면 당연히 그만두었을 텐데 전혀 힘들다고 느끼지 않았고 크로아티아 출신의 관광객이 대거 방문했을 때 제가 정말 열심히 응대를 해주었던 기억도 있고요. 게스트하우스를 찾아오는 수많은 외국인들의 그 들떠있는 분위기와 여행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찬 긍정적인 말들과 행동들이 한국에서 스텝으로 일하고 있는 저에게도 그 기운이 전달되어 너무나 재미있었다고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나중에 여행 가이드 같은 일을 하면서 세계 여행을 다니고 싶어 했던 저였고 낯선 사람을 만나는 게 어렵지 않은 저에게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주신 한국인 사장님께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대학 시절 수많은 여행을 다녔고 많은 지식이 쌓여가기도 했고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의 경험이 자산이 되었죠. 그렇게 당연히 저는 여행사의 직원 자격으로 여행 가이드가 될 줄 알았고 그렇게 세계 여행을 하면서 살겠다는 제 꿈을 이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든 다 생각대로 될 수만은 없으며 계획대로 일이 흘러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저는 임신을 해버렸고 남자친구와 함께 지내며 미혼모의 자격으로 딸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선택으로 인해 제가 꿈꾸던 세계 여행과는 거리가 멀어졌지만 남자친구와 함께 동거하며 자녀를 키우는 기쁨이 세계여행 못지않은 기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세계여행과 그다지 동떨어져 있지는 않았는데요. 제가 경험한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여행사에 취직했습니다. 가이드 자격으로 취직한 것은 아니었고 고객들에게 다양한 여행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전문 상담사 역할이었지만 이 일도 저에게는 너무나도 재미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진심 어린 조언과 여행 상품 소개를 해주니 계약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서 회사 내에서 나름대로 입지도 있었고요. 언젠가는 다시 세계여행을 떠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과 생각을 가진 채로 평범한 미국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 남자친구와는 이별을 선택하게 되었고 딸 제니퍼는 제가 혼자서 양육하기로 했습니다. 제니퍼도 벌써 13살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그동안 모아둔 돈과 퇴직금을 합쳐서 받아가 잘 보이는 웅장한 절벽에 있는 집을 한 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꽤 넓은 집이었고 그걸 게스트하우스로 개조했습니다. 이 게스트하우스에는 여러 의미가 있었습니다. 제가 과거 한국에서 경험한 그때의 기억도 있고 제니퍼가 제가 못했던 더 많은 경험들을 해보고 나중에 성인이 되어 스스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랬던 것도 있습니다. 제니퍼는 저를 닮아서 그런지 탐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격이었거든요.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게스트하우스 운영이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스텝으로 일하던 것과 다르게 게스트하우스 사장이 되고 나니 신경 써야 할 것도 많았고 고충도 나름대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다 헤쳐나가며 자리를 잡기 위해 노력해갔죠. 방문하는 손님들에게 하와이에서 최고의 여행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사소한 것도 배려하고 신경을 썼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매우 좋았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잠시 해봤던 그 기억을 더듬어서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해왔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 다른 곳보다 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좋은 리뷰들도 많이 달렸고 덕분에 저희 게스트하우스에 방문하고 싶어하는 손님들도 많이 늘어났죠. 손님이 늘어서 좋았지만 어느새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가 중국에도 좋은 쪽으로 소개가 되었는지 이곳을 찾는 중국인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첫인상부터 조금 유난히 시끄럽고 산만하다는 느낌을 주던 중국인 손님들이었지만 나라별로 사람들의 성향이 다르고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감내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때 눈치채지 못하고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 대가는 정말로 컸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을 받아들이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도 생기고는 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번은 중국인 손님들이 방을 떠나기 전날 밤 늦게까지 파티를 벌이는 등 자신의 기분과 술에 취해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은 채 시끄럽게 떠들어댔고 때문에 다른 손님들이 잠을 잘 수 없도록 만든다던가 술에 취하면 하나같이 통제력을 잃고 행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게 습성이었으며 게스트하우스의 가구를 망가뜨리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다른 손님들로부터 많은 불만을 받았고 결국 그때마다 중국 출신의 손님들을 쫓아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인들은 손님이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왜 나가라고 하냐며 흥분하는 습성이 있었고 때문에 의도치 않게 주변 경찰서에게 출동해 달라는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단골 손님이 되어버린 저는 낮 시간에도 경찰관들이 찾아와서 오늘은 제발 조용히 넘어가면 안 되겠냐고 말하기도 할 정도였죠.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점점 중국인 손님들을 받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헤쳐나가야 할 사업적인 어려움이라고 생각했고 중국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에 저는 중국인 손님들을 대하는 요령이 생겨서 그들을 칭찬해주고 달래가면서 진정을 시키면 금세 웃기도 하며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것도 알아서 낌새가 보일 것 같으면 멋진 중국인 신사분이 오늘 기분 좋게 취하셨네요. 라며 미국에서는 멋진 신사는 조용히 잠을 청한답니다. 는 등 오글거리는 멘트들 여러 가지를 준비해서 연기를 하기도 했죠. 그냥 말 안 듣는 어린이 다루듯 해주면 되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런 작전은 잘 통하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은 제가 참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술에 취한 중국인 남성이 제 설득에 넘어가 자신의 침대로 들어가면서 옆에 있던 제니퍼를 데리고 들어가려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지켜보던 게스트하우스 손님들은 그 중국인 남자에게 달려들어서 제니퍼에게서 떼어냄과 동시에 그 중국인 남성을 제압했습니다. 그 중국인 손님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러대며 중국어로 욕설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떠올리고 싶지도 않을 만큼 저와 율란다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며 이제 더 이상 중국인 손님을 받지 말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중국인 남성은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다가 결국에는 감옥에 가게 되었죠. 아마 중국으로 추방되었을 것입니다. 그 뒤로 중국인 손님들을 걸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봤습니다. 예약 시 중국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중국어로 된 안내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정교하게 한국인 행세를 하고 찾아오는 중국인들 때문에 여간 골치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어로 대화하며 한국인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인이었습니다. 약간의 한국어로 자신의 국적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어쩔 수 없이 찾아온 중국인 손님들은 받아야 했지만 아니나 다를까 중국인들은 다른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고 게스트하우스를 난장판으로 만드는 일은 여전히 많았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의 삶이 항상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의 존재 자체가 불편했다는 생각이었죠. 당연히 중국인 손님에게 친절할 리 없었고, 결국 이게 소문이 났는지 어느 순간부터 중국인 손님의 예약 시도는 거의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별점 테러를 당하는 일이 많았지만 덕분에 중국인들의 예약률이 떨어지는 좋은 일도 생겼습니다. 결국 중국인들에 대한 불친절로 소문이 났고, 자연스럽게 중국인 손님들은 이제 제 게스트하우스를 찾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국인 없는 쾌적한 게스트하우스라는 이미지가 굳어져 갔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의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오는 선순환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스텝 한 명이 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게스트하우스에 머물며 일을 도와줄 스텝을 모집한다는 내용에 대한 공고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인이라며 스텝을 하고 싶다고 지원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제 게스트하우스에 한국인들이 거의 찾아오는 일이 없기는 하지만 저는 한국인들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때문에 다른 사람을 제쳐두고 그 한국인 여성을 채용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당연히 면접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한국 여권을 가지고 있어서 그걸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는 그 한국인 여성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하는 편이었으며 한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종종 한국인 손님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김을 선물로 주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여직원은 김도 굉장히 좋아했기 때문에 100% 한국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심지어 한국인 손님이 찾아왔을 때에도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간 적도 있어서 정말 100% 신뢰하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죠. 그렇게 처음 한 달 동안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어느 날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또 한 번의 한국인 손님들이 게스트하우스에 머물게 되었고, 그들 중 한 명이 한국어가 적혀있는 티셔츠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중국인 스텝은 그 티셔츠를 보고는 중국어가 적힌 티셔츠가 더 이쁘겠다며 시비를 걸었다고 합니다. 한국인 손님은 매우 불쾌했고 결국 두 사람은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스텝의 정체가 들통났고 한국인 손님은 분노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한국인 손님은 게스트하우스에 대해 매우 부정적인 리뷰를 남겼고, 제 게스트하우스는 별점 테러를 당했습니다. 저는 그 수상한 리뷰를 보고 나서 그제서야 이 사건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요. 중국인 스텝이 한국에 대한 모욕적인 말을 했다는 내용의 리뷰는 정말로 충격적이었죠. 저는 당장 여직원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직원은 눈빛이 한순간에 날카롭게 바뀌며 그 한국인들이 중국인을 비하하는 말을 먼저 했다면서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다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저는 여직원에게 그럼 너 중국인이 맞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직원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이어지다가 여직원은 자신의 짐을 챙겨나갔습니다. 대체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중국인들과 이렇게 갈등이 있어야 하고 피해를 받아야 하는지 억울한 감정도 있었지만 이제라도 그 정체를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중국인 여직원이 저에게 임금체불을 당했다며 미국 노동청에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중국인 여직원이 저에게 자신의 임금을 달라고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왔었고, 저는 그 문자를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만두고 나가버린 것과 그리고 벌점 테러를 당하게 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 게스트하우스는 중국인이 일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을 심어버리는 바람에 매출 급감으로 이어졌거든요. 당연히 저는 고의로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최소한 찾아와서 사과라도 하면 그 뒤에 임금을 주던지 말던지 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너의 사과가 먼저라는 내용으로 답장을 주기도 했는데 끝까지 찾아오지 않다가 결국 노동청에 신고를 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소를 당했다니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조사가 나왔고 저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어찌되었던 저에게 상황은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이었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실이고 법을 어긴 것은 제가 맞으니 합당한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렇게 조사가 마무리되려던 시점 저는 문득 머릿속 한구석 어떤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신을 한국인이라며 지원을 했던 그 중국인 여성은 저에게 한국 여권을 내밀었고 제가 그걸 복사해놓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조사관에게 말을 했지만 조사관은 이 여성은 한국인 국적자라면서 저를 신고한 거라고 하더군요.
위조 여권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는다면서 귀찮다는 듯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간단한 게 아니지 않냐며 제가 그 여자는 사실 중국인이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며 항의했습니다. 강하게 항의가 이어지고 조사관은 그제서야 경찰에게 그 위조 여권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라고 하더군요. 자신들이 할 일은 아니라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와 별개로 제가 그 여자에게 체불, 임금을 지불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유지된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별 소득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경찰서에 방문해서 관련된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 중국인이 내밀었던 위조 여권 사본을 보여주며 신고를 하고 난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 경찰서에서는 그 여자가 중국인이라는 증거가 있냐며 저에게 이걸 잘못 알고 신고한 거라면 저에게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무섭게 말하기는 했지만 저는 그 여자가 중국인이라는 100%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신고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습니다. 관공서에서 많은 우여곡절 끝에 저도 그 중국인을 향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중국 여자가 잡힐 것이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믿음직스럽지 못한 경찰의 모습을 많이 봐왔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생각보다 쉽게 그 여자는 검거되었다고 했는데요. 해안가를 위주로 순찰과 출동을 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이미 그 여자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는 제 게스트하우스에서 나간 뒤 다른 곳에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취직해서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게스트하우스에서 손님들이 소동을 피워서 경찰이 출동했던 적이 있었고 당시 출동했던 출동요원이 당시 현장 상황을 듣기 위해서 그 중국인 여자와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출동요원이 위조 여권 사진을 보며 그걸 기억해냈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당장 출동해서 그 중국인 여자를 잡아온 것이죠. 그리고 경찰 조사 결과 그 여자는 정말로 중국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추방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솔직히 통쾌했습니다. 저는 그 중국인이 중국으로 추방당하기 전에 임금을 지불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해준 건 사실이고 괘씸하기는 하지만 저 역시도 임금을 체불한다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도 사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반전이 있었습니다. 중국인 여자가 저를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에도 자신을 한국인이라고 밝히고 신고했던 것인데 원래는 중국인이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 사칭하며 가짜 이름으로 저를 신고했던 행위 자체가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애초에 신고가 없었던 걸로 볼 수 있다면서 저는 임금 체불에 대한 지불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단 그 여자가 중국 이름으로 정당하게 다시 신고한다면 당연히 기존에 조사된 사실대로 저는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지만 그 중국인 여자가 자신의 진짜 신분으로 저를 다시 신고하기도 전에 그 여자는 경찰서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 채 그대로 중국으로 추방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래도 저는 주지 않은 체불된 임금을 꼭 주고 싶었고 그녀에게 돈을 주고 싶다고 노동청에 말을 해봤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그저 방법이 없다고만 말할 뿐 그냥 이대로 끝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국 돈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저는 경찰로부터 수사 종결 서류를 받을 수 있었고 그 서류를 바탕으로 게스트하우스 예약 플랫폼에 연락해 한국인이 남긴 별 1개짜리의 그 리뷰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사정 설명이 되었고 제가 억울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한국인이 매우 낮은 별점을 준 그 리뷰를 지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면서 정말 어려운 일, 복잡한 일도 많이 겪어보고 의도치 않게 중국인과 계속된 악연이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제니퍼가 벌써부터 아시아계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만들어준 것 같아서 너무나 속상하기도 합니다. 율란다에게 아시아 사람은 다 똑같은 아시아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 같거든요. 또 미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등 다 다른 것처럼 아시아도 마찬가지라고 설명을 해주고 교육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중국인 손에 이끌려 위험할 뻔했던 그 순간이 아직도 트라우마로 남아있어서 아시아 남자는 다 싫다고 합니다. 상황을 고려해보면 게스트하우스를 괜히 운영하는 것인가 싶기도 하지만 이제 중국인은 사절한다고 예약 플랫폼에 대놓고 써있기도 하고 한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이 제니퍼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주고 있기는 해서 제니퍼의 트라우마도 언젠가는 극복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시려는 분들에게 제 글이 조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것은 매력적인 일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다만 손님을 잘 받는다면 말이죠.
제 경험담이 특별하게 불행한 일들이 아니라 생각보다 대중적인 일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자신의 게스트하우스를 꾸밀 때 꼭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중국인에게 참교육하기 위해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외국 여성이 한국에 대해 충격적인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한숨을 내쉬며 이런 어이없는 문화를 가진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라고 말하고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그녀가 한국에서 어떤 일을 겪은 걸까요? 그녀의 눈에 비친 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상하이의 작은 아파트 한가운데 서서 짐이 가득한 여행 가방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제 이름은 데이지이고 네덜란드 출신의 30살 미술 큐레이터입니다. 지금 저는 곧 떠날 여행에 대한 기대감만 있을 뿐 설레는 기분이 들지 않았습니다. 제 방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아시아 미술에 관한 책들이 흩어져 있었고 제가 좋아하는 커피잔은 노트북 옆에 빈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이 여행이 좋은 생각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애썼어요.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큰 실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들고 멘토가 보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한국은 중요한 문화 허브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회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지만 멘토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중국에서 생활하고 일했습니다. 저는 이곳이 좋았어요. 언어 관습 예술을 모두 이해했으니까요. 중국은 제게 제2의 고향처럼 느껴졌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건 다른 이야기였어요. 솔직히 저는 한국에 대해 잘 몰랐어요. 아는 것도 별로였죠. 한국이 다른 문화권 특히 중국의 것을 베꼈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중국 예술을 공부하고 사랑했던 사람으로서 화가 났어요. 남의 아이디어를 훔치는 나라에 왜 내가 가야 하나요? 저는 창밖으로 북적이는 상하이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루를 보내고 있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고 싶었습니다. 대신 저는 짐을 싸서 잘 알지도 못하고 가보고 싶지도 않은 곳으로 떠나야 했습니다. 무거운 마음으로 여행 가방에 지퍼를 잠갔습니다. 옷과 책 그리고 제 연구자료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3번이나 짐을 싸고 다시 싸면서 항상 출발을 미룰 핑계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시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아파트를 한 바퀴 돌며 중요한 물건을 잊어버리지 않았는지 확인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책장에 꽂혀 있는 중국 예술과 역사에 관한 책들의 등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당분간 이 책들을 읽을 수 없을 거라는 생각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아파트 문을 잠그자 불안의 물결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어쩌지 아무것도 알아듣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바보가 되면 어쩌지 여행 가방을 끌고 계단을 내려오면서 이런 생각들을 밀어내려고 애썼습니다. 밖에서는 뜨거운 상하이의 여름 공기가 벽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저는 택시에 손을 흔들며 기사에게 서툰 중국어로 공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익숙한 거리를 달리는 동안 저는 제 자신의 일부를 남겨두고 떠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에서는 모든 것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새 저는 비행기에 앉아 이륙하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상하이의 구름 아래로 사라질 때까지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뱃속이 나비로 가득 찬 것 같았지만 좋은 종류의 나비는 아니었습니다. 이 나비는 공포에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비행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지만 제게는 영혼처럼 느껴졌습니다. 한국 미술사에 관한 책을 읽으며 정신을 차리려고 했지만 글귀가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이 비행기를 타기 싫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드디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표지판은 제가 읽을 수 없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었어요. 스피커를 통해 나오는 안내 방송은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였습니다. 공기 냄새도 달랐습니다. 짐을 기다리는 동안 다른 여행객들이 한국에서의 계획에 대해 신나게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가이드북을 가리키며 가보고 싶은 장소에 대해 수다를 떨고 있었어요.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게는 모험이 아니라 벌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여행 가방을 손에 들고 공항을 나와 서울로 들어섰습니다. 높은 빌딩과 번쩍이는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자동차는 경적을 울리고 사람들은 빠른 한국말로 서두르고
모든 것이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며 긴장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좋든 싫든 저는 한국에 와 있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를 부르면서 저는 제 자신과 약속을 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조사를 끝내고 상하이로 돌아가겠다고요. 제 할 일은 하되 즐기지는 않겠다고요. 내가 그렇게 싫어할 거라고 확신하는 곳을 어떻게 좋아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서울에는 저를 위한 다른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드디어 택시를 타고 한참을 달린 끝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전면이 반짝이는 유리로 된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자 멋진 유니폼을 입은 도어맨이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호텔 로비 안은 모든 것이 깨끗하고 현대적으로 보였습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어줘서 안심이 되었습니다. 직원들은 제 방 열쇠와 엘리베이터 위치를 알려주었습니다. 제 방은 작았지만 편안했어요. 저는 커튼을 열고 경치를 바라보며 숨을 헐떡였어요. 멀리 산과 함께 빌딩 숲이 펼쳐진 도시가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도시 곳곳에 밤하늘의 별처럼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재빨리 여행 가방을 풀고 옷을 걸고 세면도구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는 연구자료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익숙한 책과 노트를 보니 기분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정리하면서 제가 이곳에 온 이유를 떠올렸습니다. 저에게는 고대 아시아 미술을 연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일에 집중하고 이 낯선 곳에서 산만해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침대에 누워 밖에서 들려오는 낯선 도시의 소리를 들으면서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서울은 제가 경험했던 그 어떤 곳과도 너무 달랐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곳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지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 복잡한 감정을 안고 저는 잠이 들었고 한국에서의 첫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서울에서 근무하는 동안 몇 주가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도시에서 이질감을 느끼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걸어가는 동안 자동차 경적, 소리와 한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제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박물관에서 저는 제 일에 몰두했습니다. 한국인 동료들과는 말을 걸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저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고 저도 그들을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몇 시간 동안 오래된 그림과 도자기를 보며 그 역사와 양식에 대해 메모를 썼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아름다운 청록색 꽃병을 연구하고 있었어요. 고려시대라고 불리는 한국시대의 꽃병이었어요. 꽃병의 표면은 옥처럼 매끄럽고 광택이 났어요. 꽃병에는 섬세한 꽃무늬가 새겨져 있었어요. 꽃병을 자세히 보니 예전에 본 중국 도자기와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꽃병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누군가 다가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완벽한 네덜란드어로 아름답지 않나요? 라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제 모국어를 듣고 깜짝 놀라 조금 뛰었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제 옆에 서 있는 한국인 노인이 보였습니다. 그는 친절한 눈빛과 온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가 네덜란드어를 그렇게 잘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네, 맞아요. 저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여기 네덜란드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노인의 미소가 더 커졌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그가 말했다. 제 이름은 정 박사입니다. 네덜란드에서 수년간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죠. 그래서 네덜란드어를 배웠죠.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 박사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젊은 여성은 왜 우리 박물관에 오셨나요? 그가 물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고대 아시아 미술에 대한 나의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한국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다른 나라 특히 중국의 문화를 많이 베꼈다고 생각한다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정 박사가 화를 내거나 언쟁을 벌일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저를 판단하지 않는 친절한 눈빛으로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끝나자 그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더니 부드럽게 당신이 왜 그렇게 느끼는지 이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그런 생각의 대부분은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란 걸 알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저녁 식사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꿀 만한 것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온 이후 한국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을 피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 박사의 친절함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저는 스스로 놀라며 말했습니다. 저녁 먹으러 갈게요. 그날 저녁 저는 한옥이라는 한국 전통 가옥에 도착했습니다. 서울에서 보았던 현대식 아파트와는 사뭇 달랐습니다. 집은 곡선 지붕과 나무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집 안에는 온돌이라는 따뜻한 바닥에 앉았습니다. 정 박사의 부인 김 여사가 저녁을 차려주었다. 식탁 위에는 작은 접시들이 가득했고 처음 보는 음식들로 가득했습니다. 각각의 음식에는 저마다의 사연이 있었고 정 박사 부부는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정 박사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글을 창제한 세종이라는 왕에 대해 이야기해줬어요. 그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읽고 쓰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죠. 정 박사는 또한 한국 도공들이 수백 년에 걸쳐 어떻게 자신만의 스타일을 개발했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박물관에서 본 청록색 꽃병이 언뜻 보기에는 중국 도자기와 비슷해 보였지만 어떻게 한국 고유의 도자기인지 설명해 주셨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김 여사님은 제가 저고리라는 전통 저고리를 보고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복이라는 아름다운 한국의 옛 옷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한국의 각 지역마다 이 옷을 장식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가족들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러한 디자인을 전승했습니다. 밤이 지날수록 저는 김 씨 부부가 하는 말에 점점 더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 따뜻하고 친절했고 자신들의 문화에 대해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처음으로 딱딱했던 감정이 부드러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떠날 시간이 되자 저는 김 씨 부부의 친절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가 배운 모든 것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배울 것이 더 많았고 처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많은 생각을 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을 바라보는 아니 세계를 바라보는 저의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것이 제2의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눈으로 다시 연구를 시작한다는 생각에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경복궁을 방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에 본 적은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습니다. 거대한 문을 통과하면서 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했습니다. 지붕은 단순한 지붕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곡선과 장식이 있었어요. 이런 특별한 지붕 디자인이 건물을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한 무리의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설명을 듣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았습니다. 그녀는 이 궁전이 1395년에 지어졌다고 설명했어요. 콜럼버스가 미국으로 항해하기 거의 100년 전이었어요. 저는 당시 이곳의 생활이 어땠을지 상상해 보았습니다. 가이드는 여러 건물을 가리켰어요. 그녀는 각 건물마다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했어요. 왕이 일하던 건물, 큰 파티를 열던 건물, 심지어 왕의 하인들이 살던 건물도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중국 궁궐의 모방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만의 독특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궁궐을 둘러본 후 저는 재래시장에 갔어요. 음식이 익어가는 냄새에 배에서 으르렁거림이 느껴졌어요. 매콤한 양념에 쫄깃한 떡이 들어간 떡볶이를 샀어요. 먹으면서 주변이 북적거리는 시장을 구경했습니다. 그때 혜준이를 만났습니다. 그는 작은 포장마차에서 일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종이처럼 생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는데 제가 전에 본 종이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뭐 만드는 거예요? 저는 서툰 한국어로 물었습니다. 형석이는 미소를 지으며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한지 한국 전통 종이에요. 저는 가까이 다가가서 지켜보았습니다. 형석이가 액자를 물기가 있는 펄프통에 담갔습니다. 그가 부드럽게 흔들자 액자 위에 얇은 섬유층이 내려앉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한지는 당나무 껍질로 만듭니다. 혜준 씨가 설명했습니다. 아주 튼튼해서 1000년 이상 사용할 수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00년이라고요. 정말요? 혜준이가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장 오래된 책들 중에는 한지에 쓰여진 책도 있어요. 우리 역사의 일부라고요. 혜준이가 작업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지가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매개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공예가 아니었죠. 역사를 살리는 방법이었죠. 다음 날은 비가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작은 박물관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가는 길에 길을 잃었습니다. 비에 젖은 길은 모두 똑같이 보였고 표지판도 읽을 수 없었죠. 그때 우산을 쓴 한 여성이 제 옆에 멈춰 섰기 때문에 저는 매우 혼란스러워 보였을 거예요. 길을 잃으셨나요? 그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북촌 한옥마을을 찾고 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여자가 웃었습니다. 여기서 멀지 않아요. 이리 오세요. 제가 길을 안내해 드릴게요. 저는 귀찮게 하고 싶지 않다고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걸으면서 우산까지 나눠주더군요. 걷는 동안 할머니는 우리가 보게 될 한옥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전통 가옥이에요. 그녀가 설명했습니다. 수백 년 된 집도 많지만 지금도 사람들이 살고 있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집에 사람들이 살아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아주 잘 지어진 집들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기후에 딱 맞아요.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죠.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비로 인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수묵화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한옥의 곡선 지붕과 나무벽은 언덕길에서 바로 튀어나온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는 제가 어디로 가는지 확인하고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그녀를 바라보며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낯선 사람의 작은 친절이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는 북촌의 좁은 거리를 몇 시간 동안 돌아다녔습니다. 집집마다 작은 역사의 조각 같았습니다. 대대로 이곳에서 살며 자신들의 이야기와 전통을 이어가는 가족들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지금 제가 본 한국은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알던 한국이 아니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더 풍요롭고 더 복잡하고 더 아름다웠습니다. 정 박사와 그의 아내 시장에서 만난 혜준이 빗속의 친절한 아주머니 등 제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들은 모두 저에게 한국의 다른 면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증명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지 자랑스러워서 저에게 자신들의 문화를 공유해 주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 제가 했던 행동이 조금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확신했었거든요. 이제야 제가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았죠. 하지만 속상한 마음 대신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발견하고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잠이 들면서 한국에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었죠. 여행 가방을 싸면서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갔는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의심과 편견으로 가득했던 한국에 도착한 것이 바로 어제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제 옷을 개고 기념품을 정리하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반갑지 않았던 서울에서의 첫날을 떠올렸습니다. 바쁜 거리 낯선 알파벳 빠른 한국어 대화는 호텔 방에 숨고 싶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이 다른 문화 특히 중국 문화를 모방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예술과 역사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가방 지퍼를 잠그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닫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한국은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단지 조사하러 온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만난 사람들, 내가 본 장소들, 내가 들은 이야기들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에게 집을 열어준 정 박사님과 그의 아내를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맛있는 한국 음식뿐만 아니라 한국의 유구한 역사에 대한 이야기도 들려주었습니다. 정 박사 부인이 아름다운 한복을 보여주며 각 지역마다 고유한 자수 문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다른 문화를 모방한 것이 아니라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한국 고유의 문양이었죠.
마지막으로 방을 한 번 더 둘러보며 잊어버린 것이 없는지 확인하면서 제가 겪었던 다른 모든 경험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 전통종인 한지에 대해 가르쳐 주던 시장의 젊은 장인이 떠올랐습니다. 한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하던 그의 눈빛이 빛났고 저는 이 고대 공예의 맥을 잇는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비를 맞고 길을 잃었을 때 우산을 나눠주었던 친절한 여성분도 생각났습니다. 그 여성은 저를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저를 돕기 위해 발 뻗고 나섰어요. 그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을 감동시켰고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공항으로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국립박물관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익숙한 전시실을 둘러보며 설렘과 슬픔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에 설레기도 했지만 저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준 이 나라를 떠난다는 생각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박물관에 온 첫날 감탄했던 청자 꽃병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전에는 그 아름다움만 보았었죠. 이제 저는 그 뒤에 숨겨진 역사 제작에 들어간 숙련된 장인 정신, 그리고 그것이 한국 문화의 독특한 부분을 어떻게 대표하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겨 있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가 제 옆에 서서 온화한 미소를 짓고 있던 정 박사였습니다. 저는 아름다움과 강인함 그리고 전 세계에 가르칠 것이 많은 문화를 봅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제가 눈을 뜨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정 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말이야,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것은 평생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어디를 가든 마음과 생각을 열어두세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는지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예술과 역사뿐만 아니라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며 한국에 왔지만 아직 배울 것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을 깨닫고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택시 창밖으로 서울의 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압도적으로 보였던 네온 사인이 이제는 친숙하고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소음처럼 들렸던 주변 사람들의 한국어 대화는 이제 모든 단어를 알아듣지는 못해도 리듬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기 위해 기다리면서 저는 제가 한국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일부를 가져간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따뜻함, 제가 공부한 예술의 아름다움, 제가 경험한 문화의 풍요로움은 영원히 제 곁에 남을 것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저는 서울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이 되어 네덜란드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술을 공부하기 위해 한국에 왔지만 저는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상대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배웠습니다. 저는 노트를 꺼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모든 시각, 모든 소리, 모든 느낌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것을 고국에 돌아가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도 제가 지금처럼 한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행기가 네덜란드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미래에 대한 설렘을 느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게 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여정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가든 한국에서 배운 교훈, 즉 이해와 개방성 그리고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아름다움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 러시아 여자 배드민턴 선수가 한국에 오자마자 귀중품과 배드민턴 라켓이 들어있는 물건을 모두 소매치기를 당해서 빈털터리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울면서 한국이란 나라에 대해 원망을 합니다. 이번 경기는 중요한 경기인데 내 인생은 망했어. 한국에는 오지 않았어야 했어. 과연 이 선수는 대회에 참가하지 못하게 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러시아에서 온 테리스입니다. 전 배드민턴 선수입니다. 제 모험이 시작되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비행기 엔진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안전벨트 표시 등이 꺼지는 부드러운 차임벨 소리로 서서히 바뀌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광활한 서울이 눈앞에 펼쳐졌고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초록빛과 어우러진 거대한 도시 풍경과 아침 햇살을 반사하는 구불구불한 한강이 펼쳐졌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그 자체로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거대한 규모와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에 압도당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공기는 설렘과 기대감이 뒤섞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제 모국어인 러시아어를 포함한 여러 언어로 된 디지털 표지판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기술과 효율성의 완벽한 조화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터미널을 걷다 보니 언어의 불협화음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제외하는 가족들,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비즈니스맨들, 그리고 저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여행에 열중하는 여행객들이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갓 내린 커피 향이 한국 음식의 향과 어우러져 퍼져나갔어요. 장시간의 비행과 시차가 생각나서인지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간단히 무언가를 먹기로 결심하고 곧 한국 전통 요리인 비빔밥 한 그릇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매콤하고 고소한 맛에 살짝 단맛이 가미된 비빔밥의 맛은 제 입맛을 즐겁게 폭발시켰어요. 밥을 먹으면서 저는 앞으로의 일정을 머릿속으로 준비하며 일정표를 훑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배드민턴 대회에 집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국 문화도 최대한 많이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익숙한 배드민턴 가방과 여행 가방이 없어진 것입니다. 서서히 멈추자 무거운 침묵이 제 주위를 감쌌습니다. 여행 가방이 정말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권, 신분증, 배드민턴 장비, 개인 소지품이 들어있던 여행 가방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장비 없이 어떻게 대회에 참가할 수 있을까요? 신분증이나 여권 없이 외국에서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이번 대회는 우승을 해야 랭킹도 상승하기 때문에 저에게는 중요한 경기였습니다. 혹시나 제 여행 가방을 잃어버려서 그곳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지는 않을까? 하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공항 분실물 접수처로 다가갔습니다. 친절한 얼굴의 젊은 여성 직원이 제 여행 가방을 설명하는 동안 인내심을 가지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녀는 기록을 확인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난당한 것일 수 있으니 공항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경찰서로 향하는 길에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이유인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제 필수품도 없이 낯선 땅에 있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생각에 잠겨 있다가 한 남자가 다가오는 것을 간신히 알아챘습니다. 그는 자신을 박씨라고 소개하며 제 인상착의와 일치하는 여행 가방을 급히 가져가는 일행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직감이 들었고 멀리서 그들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서두르는 것 같았고 그가 한국어가 아닌 다른 나라의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투어를 많이 다니기에 저는 어느 정도 어느 나라 말인지는 구분할 수 있었거든요. 그는 그들이 관광객을 노리는 소매치기 무리의 일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순간 저에게 이야기만 해준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너무 고마웠답니다. 제가 힘들어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낯선 사람이 도움의 손길을 저에게 주었으니까요. 우리는 함께 공항 경찰에게 가서 이야기했고 박 씨는 자신이 목격한 상황을 전달했습니다. 경찰관들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최선을 다해 제 소지품을 찾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경찰의 인상적인 효율성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즉시 CCTV 영상을 불러와 소매치기의 동선을 추적했습니다. 박 씨는 제 곁에서 통역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제 곁을 지켰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온갖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꼭 찾아서 대회를 나가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지 다시 돌아가야 하나 매 순간이 한 시간처럼 느껴졌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경찰이 범인의 얼굴을 CCTV에 포착하고 동선을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삭막한 환경은 공항의 활기찬 느낌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벽면은 안전과 경각심을 고취하는 포스터로 장식되어 있었죠. 경찰관들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하느라 분주하게 움직였고 그들은 꼭 잡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잠시 시간을 내어 박 씨를 제대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평균 키에 꽤 잘생긴 얼굴을 하고 있었고 인상이 매우 온화했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경험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바라보시더니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까지 나서서 도와주려고 하는지 궁금하군요.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박 씨는 웃으며 몇 년 전 파리에서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소지품을 잃어버렸는데 친절한 프랑스인이 도와줬어요. 그는 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제가 안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줬어요. 모두 돕고 살아야 한다며 기회가 된다면 저도 친절에 보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은혜를 갚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이야기에 감동했습니다. 최근에는 흉흉한 기사와 나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세상에서 이런 훈훈한 일도 있다니 이 이야기를 듣지 않고 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전 그냥 넘어갔겠죠. 하지만 박 씨를 통해서 인류애를 배우게 됐습니다. 대화를 나누면서 박 씨에 대해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역대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다 은퇴한 교수였습니다. 그는 여행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세계 곳곳을 탐험했습니다. 그는 각 여행에서 소중한 것을 배웠지만 가장 중요한 교훈은 인간의 감정과 경험의 보편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저희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경찰관분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제 여행 가방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찰관분들이 소매치기들의 위치를 찾아냈고 소매치기들의 위치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안도감이 느껴졌지만 상황은 여전히 긴박했습니다. 제 불안감을 감지한 박 씨는 제 어깨에 안심의 손을 얹어줬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주세요. 반드시 찾아낼 겁니다. 한국의 경찰은 정말 뛰어납니다. 그 순간 혼란과 불확실성 속에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찰서 벽에 걸린 시계는 매 초가 지날수록 더 크게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매 순간이 중요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흔들림 없는 의지로 도시 전역의 여러 팀과 협력하며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CCTV 영상을 통해 단서를 확보한 경찰은 이제 소매치기들을 쫓고 있었습니다. 박 씨와 저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으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지도가 표시되었고 점들이 깜빡이며 범인의 마지막 위치를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의 첨단 인프라와 공공안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인상적인 기술이었습니다. 점들이 움직이면서 현장의 팀원들도 움직였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번화한 명동거리를 지나 청계천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지나 인사동의 미로 같은 골목길까지 추격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저 구경꾼일 뿐인데도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들려오는 소식 하나하나에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놈들을 잡을 수 있을까? 내 소지품은 무사할까? 제가 초조해할 때 박 씨는 여행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회의실의 긴장감에서 잠시나마 벗어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드디어 경찰이 현지 시장에서 소매치기들을 찾았습니다. 경찰관들은 무전기를 들고 작전의 마지막 단계를 조율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뒤 방의 문이 열리더니 한 경찰관이 제 여행 가방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방은 조금 낡았지만 제 것이었습니다.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모든 역경을 딛고 헌신적인 경찰과 뜻밖의 조력자. 박 씨의 도움으로 제 소지품을 되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범인은 한국인이 아니라 중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 많은 중국인들이 거주하면서 이러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전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번 일 때문에 미워질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박 씨와 경찰관분들 덕분에 찾을 수 있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붉어진 채 박 씨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포옹을 나눴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 저는 평생의 친구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여행 가방의 시련을 뒤로하고 지쳤지만 안도하며 호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짐을 풀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난관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아끼는 물건이자 다가오는 토너먼트의 필수적인 도구인 배드민턴 라켓이 손상된 것입니다. 스트링이 끊어지고 프레임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라켓들이 다 부서진 겁니다. 아마 격하게 도망가다가 다 망가져 버린 거겠죠. 대회는 내일인데 오늘은 벌써 밤 10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급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지인이라기보다는 수호천사처럼 느껴지는 박 씨에게 제 처지를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즉시 휴대폰을 꺼내더니 한국 이커머스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한국에는 거의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쿠팡과 마켓컬리 두 가지 앱을 보여줬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른 배송 시간으로 방대한 상품을 제공했습니다.
스포츠 섹션을 둘러보다가 망가진 라켓과 거의 동일한 라켓을 발견했습니다. 몇 번의 터치만으로 주문이 완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박 씨는 경기에 필요한 몇 가지 필수품도 구입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곧 에너지바와 바나나 그리고 새 배드민턴 복장까지 장바구니에 담았습니다. 배송을 기다리는 동안 박 씨와 저는 인생과 꿈 그리고 스포츠에 대한 보편적인 사랑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TV에서 배드민턴 전설들을 보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때 몇 차례 경기를 관람했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배드민턴에 대한 그의 열정이 느껴졌고 대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결심이 다시 불타오르더군요. 시계가 자정을 가리키고 도시가 어둑어둑해질 무렵 호텔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택배가 도착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불과 몇 시간 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았으니까요. 그 효율성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세일 라켓을 손에 쥐고 새로운 목표의식을 느꼈습니다. 지난 하루의 사건은 소용돌이처럼 휘몰아쳤지만 회복력과 적응력, 낯선 사람의 친절에 대한 귀중한 교훈도 얻었습니다. 잠이 들면서 저는 기대와 설렘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토너먼트가 불과 몇 시간 앞으로 다가왔고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 실력을 보여줄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놀라운 여정을 최대한 활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금색과 분홍색으로 물들였습니다. 도시는 깨어나고 있었고 제 마음도 설렘과 긴장감, 결단력 등 여러 가지 감정이 뒤섞인 칵테일로 가득 찼습니다. 오늘은 토너먼트 첫 경기가 있는 날이었어요. 코트와 경기장 분위기를 느껴보고 싶어서 경기장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관중석은 깃발과 배너를 흔드는 팬들로 서서히 가득 차고 있었고 형형색색의 바다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공기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몸을 풀고 스트레칭을 하며 서브 연습을 하는 동안 저는 이 순간까지 이어진 롤러코스터 같은 사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난당한 여행 가방 한밤중 배달 박 씨와의 인연 등 모든 것이 초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선수들을 소개하는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경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상대 선수의 이름을 들었는데 바로 중국에서 온 톱시드 선수 차밍이었습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최근의 모든 사건 이후 첫 경기가 중국 선수와의 경기였으니까요. 하지만 코트 위에서 국적은 중요하지 않다고 스스로에게 주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꾸 소매치기범들이 떠오르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분노로 반드시 이기겠다 다짐했습니다. 경기는 차밍의 강력한 서브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차밍 선수는 빠르고 민첩하며 강한 서브를 주로 하는 플레이어입니다. 저는 방어적으로 랠리 플레이를 하는 선수였죠. 역시 본능까지 갖춘 명성에 걸맞은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쉽게 주눅 들지 않았습니다. 매 포인트마다 전력을 다했습니다. 다행히 쿠팡에서 구매한 라켓은 제 손에 딱 맞는 느낌이었고 지난 며칠 동안 극복한 모든 도전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관중들은 열광했고 아슬아슬한 실수나 좋은 경기력에 탄성을 지르며 열광했습니다. 박 씨는 관중석에서 파이팅이라고 적힌 임시 현수막을 흔들며 응원했습니다. 그의 응원은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첫 세트는 우리 둘 다 매 포인트마다 사활을 걸고 싸워야 하는 접전이었어요. 하지만 경기가 진행되면서 제 리듬을 찾았어요. 서브도 더 정확해지고 리턴도 더 강력해졌죠. 아마 그 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영혼처럼 느껴졌던 경기 끝에 제가 승기를 잡았어요. 스코어는 저에게 유리했습니다. 승리의 희열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저는 경기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제 여정을 방해할 것 같았던 난관도 극복한 셈이었죠. 차밍과 악수할 때 그의 눈에서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코트 위에서는 상대방이었지만 코트 밖에서는 서로를 존경하는 동료 선수였습니다. 관중들의 환호성이 귓가에 울려 퍼지는 코트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경기에 대한 감사, 교훈에 대한 감사, 그리고 서울 한복판에서 맺은 뜻밖의 우정에 대한 감사. 그리고 당일 배송이 되는 좋은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 저는 정말 감사합니다.